우리는 한국에 살려달라 손을 내밉니다. 세계 1위 낙원이라 불리던 거대 섬나라의 총리가 생방송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응급실은 9시간 대기, 해마다 청년 5만 명이 등지던 그 천국이 한 세대 전 폐허였던 나라에 매달린 겁니다. 일본조차 구하지 못한 위기를 한국이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오클랜드 방송국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7시 뉴질랜드 전역에 생중계되던 뉴스의 한복판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클레어 도슨 총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인 앵커 세라 핀치가 다음 질문을 꺼내려던 그 순간 총리는 손에 들고 있던 원고를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그러고는 정면에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해 한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세라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총리에게 쏠렸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우리를 살려달라 손을 내밉니다. 순간 스튜디오 조명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세라 핀치는 20년 가까이 이 뉴스 데스크를 지켜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멘트를 잊지 못하고 그대로 입을 다물었어요. 생방송 사고에 가까운 몇 초간의 정적이 전파를 타고 온 나라에 흘렀습니다. 세라가 가까스로 멘트를 마치자 방송은 곧바로 광고로 전환됐습니다. 부조정실에서 누군가 다급히 외쳤어요. 광고 내보내, 빨리. 화면이 바뀌는 순간 참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 작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방송국 부조정실 모니터 앞에 선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커스 리드입니다. 뉴질랜드 총리실 수석 정책보좌관이고 공직에만 30년을 바친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의료 제도와 교육 제도, 산업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제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지상 낙원이라 부르던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금 총리가 읽어내려간 그 발표문.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굴욕적인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쓴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사실 그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 저는 총리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클레어 도슨 총리는 창밖을 등진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커스, 발표문을 하나 써주셔야겠습니다. 어떤 발표입니까? 총리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피로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발표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총리님,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에게, 그건 나라의 자존심을 통째로 내던지는 일입니다. 자존심이요? 총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커스, 우리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매일 짐을 싸서 이 나라를 떠나고 있고요. 자존심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자존심으로 떠난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써주세요. 당신이 이 나라의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 손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저는 제 평생 가장 쓰기 싫었던 문장들을 한차 한차 적어야 했습니다. 세계 1위 낙원이 한 세대 전 최빈국이던 나라에 무릎을 꿇는 그 문장들을 말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제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췄는지 모릅니다. 그날 부조정실에서 제가 쓴 그 문장이 총리의 입을 통해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걸 듣는 제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모니터 속 총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칼로 도려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삶의 질 세계 1위, 행복지수 최상위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 오고 싶어 몇 년씩 줄을 서던 나라였어요. 푸른 바다와 끝없는 초원, 누구나 부러워하던 깨끗한 공기. 사람들은 우리를 천국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나라.
먹고 살 길이 없어 사람들이 짐을 싸 떠나던 그 가난한 나라에 살려달라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광고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화면 속에서 세라 핀치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또렷하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말이 전파를 타는 순간 저는 부조정실 유리창 너머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상점 진열창의 텔레비전 앞에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어요. 어떤 중년 남자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가로등이 막 켜진 거리 전체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부조정실 옆에 서 있던 젊은 PD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 맞나요? 우리가 그 한국한테 손을 벌린다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뉴질랜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인터넷은 순식간에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됐냐? 한국한테 손을 벌릴 정도면 끝난 거 아니냐? 차라리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절반은 분노했고 절반은 울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는 똑같은 충격이 깔려 있었습니다. 천국이라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속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됐다는 충격 말입니다. 제 오랜 친구 하나는 그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생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나는 평생 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믿고 살았는데, 내 손주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저는 그 친구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든 채 어두운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집무실 창가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곱씹었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니 바깥의 한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앞에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설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 자살률은 세계 1위. 젊은이들은 입시 지옥과 끝없는 야근에 시달리다 쓰러지는 나라. 제 눈에 한국은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라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반면교사였어요. 저는 평생을 서구식 모델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으며 이 나라의 정책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북유럽의 복지와 영미권의 시스템, 그것만이 품격 있는 선진국의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 한국에 살려달라는 문장을 제 손으로 쓰게 되기까지, 그리고 1년 뒤 무너졌던 제 신념과 무너졌던 제 조국이 함께 다시 일어서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기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오만한 사내가 어떻게 철저히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석 달 전, 저는 오클랜드 중앙병원 응급실에 서 있었습니다. 의료 붕괴에 관한 보고서를 수도 없이 읽었지만 그날은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가장 먼저 코를 찌른 건 소독약 냄새에 뒤섞인 땀 냄새였습니다. 복도에는 침대가 부족해 가니 의자에 앉은 환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신음하고 있었고 그 옆에선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벽에 걸린 전광판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 9시간. 9시간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의사 얼굴을 보기까지 9시간을 복도에서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던 이 천국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들 것도 없이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중년의 딸로 보이는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던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제발요.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신 지 6시간이 넘었어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간호사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그 얼굴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무력감만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2분뿐이세요. 앞에 더 위중한 환자분들이 계셔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간호사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어요. 그는 돌아서서 다음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의 딸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낮은 흐느낌이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복도에 길게 깔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던 나라의 모습인가.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더 나은 대우를 찾아받아 건너 호주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호주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남은 의료진은 2-3사람 몫을 혼자 떠안은 채 무너져갔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짐을 싸 떠나고, 그렇게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됐어요. 비단 병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통계를 보면 한 해에만 젊은이 5만 명이 호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인구 510만의 작은 나라에서 5만 명이라니, 그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탈출이었어요. 그것도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교사 같은 나라의 허리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더 처참했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치던 소도시들의 중심가는 절반이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셔터를 내린 상점들, 텅 빈 놀이터, 잡초가 무성한 공터, 거리에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노인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남은 건 늙은이들 뿐이라오. 우리 손주들도 다 시드니로 갔지. 이 마을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 거요.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은 또 어땠고요. 오클랜드의 평균 집값이 평범한 가구 연소득의 11배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평생을 모아도 작은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경제 전체가 부동산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의 고비일 뿐이다. 서구식 시스템을 조금만 손보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저는 평생 그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지독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도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게 배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세계 1위 낙원이었고, 그들은 그저 우리를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입장이라 믿었으니까요. 그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저는 가장 아픈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제 아들을 통해서요. 제 아들 리암은 그때 27살이었고 바로 그 무너져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런 리암이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응급실에서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권하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침대가 없어서요. 진통제도, 의사도 부족해서요. 그분은 9시간을 복도 간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손을 잡아드렸는데 끝까지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리암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갈라졌습니다. 식탁 위로 떨어진 아들의 눈물이 불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리암, 시스템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야.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곧 나아질 거다.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시스템이요? 아버지가 그 시스템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제가 매일 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는 걸 지켜보고 있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리암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시드니로 갑니다. 다음 주에 떠나요. 거기 병원에서 받아주기로 했어요. 리암.
여기서는 아무리 일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약도 없고, 침대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저는 사람을 살리려고 간호사가 됐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건 도망치는 거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니요, 아버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이 나라가 저를 내쫓는 거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리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아들의 등을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말로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은 시드니로 떠났고 저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바다보다 깊은 침묵이 가로놓이게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 아들이 던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자식을 내쫓는다는 그 말.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안고 무너져가는 나라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이 떠나고 며칠 뒤 총리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황이 더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의료 붕괴는 가속화됐고 청년 유출은 멈출 줄 몰랐으며 경제 지표는 매주 최악을 갈아치웠습니다. 클레어 도슨 총리는 긴급 위기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정책 총괄로서 그 회의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 탁자에 둘러앉은 장관들과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피로가 가득했어요. 누군가 내려놓은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대형 화면에는 끝없이 붉은 화살표를 그리는 그래프들이 떠 있었습니다.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더는 임시 방편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해요. 무엇이든 좋으니 길을 찾아주세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탁자 끝에 앉아 있던 젊은 정책 분석관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 자리에서 가장 어린 직원이었어요. 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가 붕괴 데이터를 분석하다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위기를 겪고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간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인데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산업 구조를 더 강하게 바꿔낸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나라의 사례를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어색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가장 먼저 막아선 사람이 부끄럽지만 바로 저였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자네 열정은 알겠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기나 합니까? 출산율은 세계 꼴찌라 머지않아 인구가 반토막날 나라예요.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젊은이들은 입시 지옥에 야근 지옥에 시달리다 쓰러집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왜 베낍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검증된 서구의 모델이지 죽도록 일하다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제 단호한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바로 그때 벽에 걸린 화면 한쪽이 켜지며 화상회의 창이 떴습니다. 호주에서 우리 정부에 자문을 해주던 경제자문관 고든 헤일이었습니다. 호주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를 이끄는 인물로 이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화면 속 그는 비싼 가죽 의자에 느긋하게 기대 앉아 입가에 옅은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방금 한국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제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고든은 우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을 모델로 삼겠다는 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를 베끼겠다는 겁니다. 출산율 꼴찌에 자살률 1위에 국민 전체가 과로로 쓰러지는 나라예요. 그건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라 벽에 붙여놓고 보는 경고장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정아시아를 따라하고 싶으시면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품격 있고 안정적이고 기술도 앞서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죠. 한국은 그냥 시끄럽고 정신없는 일본 짝퉁일 뿐입니다. 일본이 수십 년 앞서 닦아놓은 길을 흉내내는 후발주자에 불과해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의 저는 고든과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고든의 마지막 한마디가 회의실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말이죠. 뉴질랜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이미 다 우리 호주로 넘어오고 있어요. 결국 뉴질랜드는 우리 호주에 기어들어와서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게 순리예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순리 말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어느 정도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로 호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우리는 정말로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고든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한쪽에서 에밀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저는 흘깃봤지만 그때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직원의 치기 어린 제안이 무산된 것뿐이라고 여겼죠. 회의는 그렇게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묻혀버렸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고든 말이 맞아. 한국 같은 나라를 베낄 바에는 차라리 우리 방식대로 버티는 게 낫지. 그날 늦은 밤, 저는 집무실에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붕괴 보고서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로 수백 장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의료 붕괴 보고서, 인구 유출 보고서, 지방 소멸 보고서, 경제 위기 보고서. 하나하나가 우리의 절망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던 제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서로 다른 담당자가 서로 다른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고서의 한 구석에 똑같은 단어가 자꾸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 인력 정책 보고서에도 한국 사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업구조 보고서에도, 인재 유출 대응 보고서에도, 교육 투자 보고서에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무너지는 나라의 모든 보고서가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펜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분명 저는 방금 회의에서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고든도 한국을 짝퉁이라 조롱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본 실무자들의 보고서마다 하나같이 한국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걸까요?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단어가 적힌 문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의료 인력 정책 담당자가 적은 한 문단이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외환위기 당시 의료와 산업 인력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겪었음. 그러나 한국은 그 위기를 인력 시스템 전면 개편의 계기로 삼아 10년 안에 유출을 유입으로 역전시킴. 유출을 유입으로 역전시켰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이 빠져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똑같은 위기를 겪고도 그걸 거꾸로 뒤집었다는 겁니다. 떠나는 나라에서 돌아오는 나라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산업정책 담당자의 글이었어요. 한국은 위기 때마다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대신 더 높은 단계의 산업으로 도약함. 위기가 곧 도약의 발판이 되는 구조.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상식과 정반대였거든요. 위기가 오면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가진 것을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새벽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밀어두고 보고서 더미를 천천히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 속 한국이라는 단어가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부의 결정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총리 주재 확대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 나라로 결정된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고든 헤일이 화상으로 회의에 들어와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화면 속 그는 양손을 깍지 낀 채 가르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늙어가는 선진 섬나라가 어떻게 품격을 지키며 버티는지 그 모범 답안이 바로 일본입니다.
100년이 넘는 산업의 저력,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흔들리지 않는 사회 질서. 정아시아에서 무언가를 배우시겠다면 당연히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어야죠. 한 장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 보고서들에는 한국 사례가 자주 등장하던데요. 고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무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한국은 곧 인구가 반토막 날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모델 삼자는 건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자는 소리입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안정적이에요. 품격이 있고요. 회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솔직히 그때의 제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한국보다 조용하고 세련된 일본이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에 훨씬 가까웠으니까요. 어젯밤 보고서가 마음 한구석에 걸리긴 했지만 저는 그 찜찜함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절단을 이끌고 도쿄로 향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상공으로 접어들 무렵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설레기까지 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따라야 할 진짜 선진국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도쿄에 내려선 첫인상은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열차는 초 단위로 정확하게 들어왔고 승강장 바닥에는 줄을 서는 자리가 또렷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 안에서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고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거리에는 휴지 한 장 떨어져 있지 않았고 잿빛 빌딩 숲 사이로 간판들이 자로 잰 듯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선 에밀리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보게, 에밀리. 이게 바로 품격이라는 거야.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런 거지. 그 정신없는 나라가 아니라. 에밀리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으로 향한 곳은 일본 정부의 정책연구기관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다나카라는 이름의 고위 정책 담당관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쓴 그는 더없이 정중했습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따뜻한 차를 손수 한 잔씩 따라 주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에서 은은한 차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질랜드의 어려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 정중함에 저는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역시 일본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9시간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젊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매일같이 호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젊은이 5만 명이 이 나라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방 도시들은 텅 비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그 길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나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찻잔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리드 보좌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 마치 저희 일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다나카는 안경을 고쳤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 옅은 그늘이 스쳤어요. 저희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쩌면 뉴질랜드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우리는 일본을 모범 답안이라 믿고 찾아왔는데 정작 그 모범 답안이 자기도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방 마을들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수백만 채에 달해요.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시골 학교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를 저희는 이미 한참 전에 통과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온기와는 달리 등줄기에는 서늘한 기운이 스쳤어요. 우리가 매달리러 온 나라가 사실은 우리와 같은 병상에 누운 환자였다니. 그래도 일본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의 저력이. 저는 애써 희망을 붙들며 물었습니다. 다나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력이라. 그 저력으로 저희가 지난 세월 무엇을 새로 일으켰는지 보좌관님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답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쿄의 화려한 불빛이
어쩐지 조금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제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불안은 다음 날 훨씬 더 또렷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본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던 그 빈틈없는 질서 아래에 전혀 다른 그림이 숨어 있었어요. 다나카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저는 직접 도쿄 외곽으로 나가봤습니다. 중심가의 화려함에서 1시간만 벗어나도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빛바랜 간판들은 오래전에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골목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주택가에서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빈집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깨진 창문 너머로 텅 빈 어둠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우리 뉴질랜드 지방에서 본 것과 너무도 똑같았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의 그것이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충격은 커졌어요. 일본 경제는 이미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한 세대가 넘도록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짊어진 빚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있었고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돌봐야 할 노인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만남은 도쿄의 한 대학에서 만난 노 교수였습니다. 모리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평생을 일본 경제 연구에 바친 분이었어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의 등이 약간 굽은 노인이 책으로 가득한 방 안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빛바랜 책등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일본을 모범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려고 왔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리 교수는 제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들이켠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너무 오래 한 자리에 머물렀어요. 노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웠고 너무 느렸어요. 위기가 와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꾸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금 가진 걸 잃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 잃어버린 세월이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세상이 이미 저만치 앞서가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범 답안이라 믿고 찾아온 나라의 노학자가 자기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으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뉴질랜드가 일본을 보고 배우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 저희에게 배우실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이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리 교수가 던진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박혔어요. 정사라 움직이는 모델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라면 다른 나라를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말씀이신지요? 노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노학자가, 그것도 평생을 일본만 연구해 온 사람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을 말씀하시다니 뜻밖입니다. 모리 교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정하기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학자라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움츠러들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뛰어올랐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손에서 놓을 때 그들은 그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따라오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올려다봐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말은 제가 평생 품어온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저 시끄러운 일본 짝퉁이라 여겼는데 정작 일본의 석학이 한국을 앞선 나라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오래도록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멈춰버린 거대한 도시에 박제된 화려함 같았습니다.
우리 사절단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든 헤일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일본이라는 답은 환상이었던 거예요. 모범 답안이라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은 채 모리 교수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마다 적혀있던 그 이름, 그리고 일본 석학이 가리킨 그 이름. 자꾸만 같은 나라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좌관님, 이제는 한국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 온 자존심이 여전히 제 입을 막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검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는 외면할 수가 없겠지. 뉴질랜드로 돌아온 저는 결국 한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누르고 책상 앞에 앉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하지만 일본이라는 길이 막힌 이상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관한 자료를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가장 먼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한국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세대 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가진 자원도 없고 변변한 공장 하나 없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 나라를 떠났고 다른 나라가 보내주는 원조의 기대에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가 푸른 초원 위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을 때 한국은 그야말로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세계 경제 규모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사방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어떻게 폐허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인가?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로 제 손이 자료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충격은 깊어졌어요. 한국의 산업은 제가 우습게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세계 시장을 좌우하는 첨단 제조업에서 한국은 하나같이 최상위권에 있었어요. 우리 뉴질랜드가 농업과 관광, 부동산에 매달려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이름들이 세계 곳곳에서 떠받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자료 속 한 대목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한국은 외환위기로 나라가 거의 무너질 뻔했을 때 주저앉는 대신 산업 구조를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정보 기술과 첨단 제조업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또 한 번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그들은 움츠러드는 대신 미래 산업에 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른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모리 교수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일본은 위기 때 움츠러들었고 한국은 뛰어올랐다는 그 말이요. 자료는 그 말이 사실임을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어진 저는 결국 한국의 정책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도연이라는 분이었어요. 며칠을 기다린 끝에 화상으로 연결된 화면 속의 그는 제 예상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 자랑을 늘어놓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도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겸손하고 오히려 한국의 부족한 점부터 이야기했죠. 보좌관님, 솔직히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도 문제가 많아요. 집값 문제도 심각하고 출산율도 낮고 젊은이들이 너무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일 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정직함에 오히려 허를 찔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를 세워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투성이 나라를 우리가 도대체 왜 배워야 합니까? 김도연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외면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그 말에 펜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계속 부딪혔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른 방법으로 또 시도했어요. 효과가 없으면 또 바꿨고요. 저희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입니다. 저희는 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저는 그 말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 뉴질랜드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했지요. 그러다 결국 더 크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김도연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사람들이 떠나는 나라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요. 부모들이 자식을 더 나은 나라로 보내는 게 꿈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고국에 있으니까요. 떠남을 돌아옴으로 바꾼 겁니다. 그건 거저 된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선택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떠남을 돌아옴으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들 리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드니로 떠나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가슴 한복판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화상회의를 마치고 저는 어두워진 집무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우습게 봐온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데.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위에 적어둔 그 한 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어요. 떠남을 돌아옴으로. 한국을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든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건 한국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저 자신에 관한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질랜드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설계한 저는 위기가 와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변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 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천국을 그대로 보존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천국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갔어요. 의료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방이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잠깐의 고비라며 외면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은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구나. 제 손으로 설계한 시스템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시스템이 결국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내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리암이 떠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아버지가 만든 이 나라가 저를 내쫓는 거라고요. 그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제 자식에게 도망친다는 말까지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목까지 차오른 말이 자꾸만 자존심에 걸려 넘어왔어요. 결국 저는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그게 전부였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끝까지 제 발목을 붙잡았던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답이 왔습니다. 네, 잘 지내요. 딱 5글자였어요. 그 차가운 5글자에 저는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저는 오래도록 그 5글자만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정부는 외부 전문가를 한 사람 초빙했습니다. 헬렌 휘트모어라는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인 학자였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평생 연구해 온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헬렌은 솔직히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만만했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며 악수를 청하는 손길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뉴질랜드가 갈 길은 검증된 서구의 길입니다. 북유럽의 복지 모델과 영미권의 혁신 시스템, 그것이 정답이에요. 한국인이 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한국은 곧 인구가 무너질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모델로 삼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다면 저는 그 말에 박수를 쳤을 겁니다. 헬렌의 말은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하게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것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이
김도연의 말이 제 안에서 그 신념과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저는 헬렌 앞에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기록들, 떠남을 돌아옴으로 역전시킨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일본이 어떻게 멈춰버렸는가에 관한 자료들을요. 휘트모어 박사님,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저도 며칠 전까지는 박사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헬렌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자료를 건성으로 넘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확신에 차있던 눈빛에 옅은 흔들림이 스쳤어요. 그는 한 페이지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실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확인한 자료들입니다. 헬렌은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회의실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한참 뒤 그는 자료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군요. 제 이론대로라면 이 나라는 진작 무너졌어야 하는데 모든 조건이 무너지는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에 짓는 표정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며칠 전 거울 속에서 본 제 얼굴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지금 제 평생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헬렌은 자료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학자로서의 오랜 확신과 처음 마주한 균열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파헤치다시피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 안의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한국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딘가 분명 허점이 있을 거라고, 이 모든 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평생을 지탱해 온 제 신념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건 한두 번의 운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의 몸에 밴 방식이었습니다. 산업이 하나 위기에 빠지면 그들은 그 위에 더 높은 산업을 쌓아 올렸어요. 한 도시에 모든 걸 몰아넣는 대신 여러 도시에 저마다 특화된 산업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자동차, 어떤 도시는 철강, 어떤 도시는 전자. 그래서 젊은이가 굳이 수도로만 몰리지 않아도 고향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는 정반대였으니까요. 모든 기회가 오직 한 도시에 몰려 있었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곳이 아니면 바다 건너 호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끝내 못한 걸 한국은 오래전에 해냈던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나라의 살림에서 교육과 연구에 쏟아붓는 비중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컸어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라 믿었기에 그 사람을 키우는데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정상에 올랐는지 그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제가 평생 믿어온 서구의 길도 아니었어요. 답은 제가 평생 우습게 봐온 바로 그 나라,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30해 동안 제 안에 단단히 박혀있던 신념이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인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떤 해방감이기도 했어요. 마치 평생 끼고 있던 무거운 색안경을 마침내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도연에게 다시 연락해 한국의 위기 극복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차분한 설명 하나하나가 제겐 깨달음이었어요. 통화를 마칠 무렵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 다음 날 저는 총리에게 정식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일본 모델은 답이 아니며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한국의 길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평생 서구식 모델만을 설파해 온 제가 제 손으로 그 정반대의 보고서를 쓴 겁니다. 클레어 도슨 총리는 보고서를 한참 읽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커스, 당신이 이런 보고서를 쓰다니 정말 많은 게 바뀐 모양이군요.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총리님.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안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반대의 선봉에 다시 고든 헤일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에 다시 등장한 고든은 제 보고서 이야기를 듣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리드 보좌관,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겁니까? 한국을 모델로 삼자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와 같은 생각이셨잖습니까? 도대체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헤일 씨. 당신이 그토록 추켜세운 일본은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정작 살아 움직이는 모델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석학마저 그렇게 말하더군요. 고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그의 거만함이 분노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어이가 없군요. 출산율 꼴찌에 자살률 1위인 나라가 살아 움직이는 모델이라고요? 보좌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뉴질랜드를 통째로 도박판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환상에 나라의 운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부딪혀온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헤일 씨. 우리는 너무 오래 외면해 왔어요. 제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자 고든은 비웃음을 거두고 싸늘한 목소리로 못을 박았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그 한국이라는 환상을 줬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결국 뉴질랜드는 우리 호주로 기어들어와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제가 한 이 말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순리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 모욕적인 말에 예전에 저였다면 또 침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어요. 저는 화면 속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시죠, 헤일 씨. 그 순리라는 게 정말 바뀌지 않는 건지. 화상회의 창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헬렌 휘트모어가 자료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확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고민이 들어차 있었죠. 리드 보좌관. 저도 제 평생의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곳만 정답이라 믿어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두껍게 드리운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가늘게 비쳐들고 있었어요. 무너진 신념의 잿더미 위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막삭트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깨달음을 온 나라의 선택으로 바꿔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싸움이 될 참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온 나라를 거대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국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제 주장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한쪽에서는 우리만의 길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클레어 도슨 총리는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렸어요. 이 선택을 국민 투표에 붙이기로 한 겁니다. 석 달 동안 뉴질랜드 전체가 토론장이 됐습니다. 카페에서도 식탁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두고 밤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석 달 내내 고든 헤일은 반대편의 선봉에 서서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도박입니다. 뉴질랜드는 결국 후회하게 될 거예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제 심장은 점점 더 무겁게 뛰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 정반대의 길을 온 국민 앞에 내놓은 거니까요. 만약 이 선택이 틀린다면 그건 제 손으로 조국을 2번 무너뜨리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투표 당일 저는 총리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세라 핀치가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전했어요.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9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 세라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정적에 저는 두 손을 꽉 맞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찬성 71%. 뉴질랜드 국민은 한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순간 총리실 안에서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평생을 지탱해 온 신념을 버리고 내디딘 그 한 걸음을 온 국민이 함께 디뎌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은 정말이지 기적 같았습니다. 뉴질랜드의 공식 요청에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통 크게 응답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무려 12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패키지를 들고 왔습니다. 삼성과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오클랜드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겠다고 발표했고, 현대중공업은 우리 항구에 친환경 선박 연구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술과 사람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우리 학생 2,000명에게 장학금을 내주었고, 우수한 교사들을 보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과학과 수학 교실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한국의 의료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 끔찍했던 응급실, 9시간 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주로 떠났던 젊은이들 중 일부가 고향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 짐을 쌓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만 4,000명이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떠나기만 하던 나라가 마침내 돌아오는 나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제경제포럼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그 자리에 고든 헤일도 참석해 있었어요. 사회자가 그에게 뉴질랜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화면 속 고든의 얼굴은 예전에 그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가 한국의 길을 택했을 때 그건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뉴질랜드가 결국 우리 호주에 무릎 꿇으러 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이 해낼 거라고는, 그리고 뉴질랜드가 그 길을 따라 다시 일어설 거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포럼장이 술렁였습니다. 그토록 한국을 짝퉁이라 조롱하던 사람이 만천하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통쾌함이라기보다는 오랜 멍에를 벗은 듯한 후련함이었어요. 고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그리고 뉴질랜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순리 같은 건 없더군요. 있는 건 오직 변하려는 의지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뿐이었습니다. 그날 더 놀라운 고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헬렌 휘트모어가 한 학술회의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평생 작은 나라가 살 길은 오직 서구의 모델뿐이라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제 학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와 한국은 제 평생의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불리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평생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답은 제가 평생 우습게 봐온 그 나라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두 사람의 고백을 들으며 도쿄에서 만난 모리 교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이 멈춰 선동한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던 그 말. 일본이 끝내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한국은 우리까지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손을 내민 건 부끄러운 항복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뉴질랜드는 더 이상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텅 비었던 지방 도시에 다시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닫혔던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에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천국이라 불리던 그 풍경이 이번에는 겉이 아니라 속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세라 핀치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 한국에 도움을 청하던 그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환한 얼굴로 전했습니다. 오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이 떠난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떠남을 돌아옴으로 바꾼다던 김도연의 그 말이 우리 땅에서 현실이 된 겁니다. 뉴질랜드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작은 나라들이 우리의 변화를 배우겠다며 시찰단을 보내왔어요. 무려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그러했듯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씨가 우리를 거쳐 온 세상으로 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암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익숙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돌아가려고요. 뉴질랜드로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병원 동료한테 들었어요. 고향 응급실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됐다고요. 제가 다시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 돌아오너라. 어서 집으로 돌아오너라. 며칠 뒤 저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얼굴이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리암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먼저 다가간 건 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 작던 아이가 어느새 저보다 훌쩍 커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미안하다, 리암. 정말 미안하다. 그때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도망친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리암은 제 등을 토닥이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결국 길을 바꾸셨잖아요. 떠났던 제가 돌아올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잖아요. 공항의 소음도, 오가는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다보다 깊던 우리 사이의 침묵이 마침내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지난 1년을 천천히 되돌아봤어요. 한 세대 전, 한국은 사람들이 떠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천국이었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떠나던 그 나라가 떠나는 우리 천국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등지던 나라가 사람들이 등지는 낙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보다 더 거대한 역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평생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출산율이 어떻고 자살률이 어떻고 죽도록 일만 하는 나라라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의지, 위기가 와도 주저앉지 않고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 한국의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그 꺾이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부유하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는 것을요. 작게 태어났든 크게 태어났든 끝내 미래를 만드는 건 변하려는 의지 하나뿐이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들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노을이 이렇게 예뻤네요. 떠나 있을 땐 몰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해서 작은 꿈을 꿀 필요는 없습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그것을 먼저 증명했고 이제는 우리 뉴질랜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한 오만한 사내가 평생의 편견을 버리고 다시 눈을 뜨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년 끝에 저는 무너진 조국과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고 진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총리실 수석 보좌관 마커스 리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세대 전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떠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무너지는 낙원마저 두 손으로 일으켜 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한 나라의 미래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